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목요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보니까 지역구 비례 후보 경쟁률이 모두 직전 선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될 이번 총선,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두 가지 뜨거운 쟁점이 떠올라 있습니다. 해외 유입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다음 주로 다가온 초중고 개학은 또 한 번 연기할 것인가? 오늘 이 문제 현장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시겠습니다. K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타겟책으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최근 경매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상가와 달리 아파트는 아직 충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조주빈의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한 기사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을 만들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설치류가 전파하는 한타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과 출혈, 심장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움직임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서 소문난 정치 분석, 선거 전문가 두 분을 한데 모셨는데요.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선거가 오늘로 17일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유권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당 기호, 이번 총선에 나오는 정당 기호부터 재확인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당 기호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투표 용지 보고 계시죠? 1번이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3번 민생당, 4번 미래통합당 비례전문정당 미래한국당이고요. 5번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담 더불어시민당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정당 투표 용지인데요. 1, 2번 민주당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안 냈으니까 없습니다. 3번 민생당이 맨 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이 미래한국당, 그 아래가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6번으로 나와 있다는 거 지금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15일 날 투표장 가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투표 기호, 정당 기호를 지금 보셨는데 박 대표님, 지금 지역구 후보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역시 정당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정당 투표 용지에 상위 순번을 차지하느냐가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었는데 실제로 지금 투표 용지 위에 올라가는 게 박 대표님 보시기에 득표에 유효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이제 지역구 두 번째 있는 정당 아닙니까? 기호 2번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 용지에도 두 번째 있고, 비례 정당 투표에도 두 번째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자기 자리를 찾아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그 정의당보다 앞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을 한 거죠. 그렇죠? 정의당보다는 적어도 한 자리 앞에 가려고 이제 지역구 의원을 보내서 의석수 그래서 그 앞자리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저 뒷자리에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서 찍을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당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당과 열린 민주당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10번인가 12번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어떤
관심도 떨어지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아주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영향이 있을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보면은 뭐 이제 과도하게 이 선거 용지가 투표 용지에 정당들이 많아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높아진 정보 습득 이해 수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감안하지 않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있고 수준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페이지 투표할 때 투표 용지 자체가 책자로 되어 있거나 미국도 많은 경우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여러 장 넘기면서 투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유권자들이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후보를 벗어난다고 하는 연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비록 다소간의 이제 불편은 있고 다소 이제 영향받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선거 결과 자체가 뭐 바뀔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대로 보면 아무래도 미래한국당이 고연령층의 지지가 좀 높은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걱정이 많을 텐데 두 번째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정당들은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지지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뭐 크게 그 영향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당 기호를 보셨고요. 후보 등록 경쟁률을 저희가 요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한번 관련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역구 좌측 오른쪽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 경쟁률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4.4대 1이 지역구고 비례대표는 6.64대 1인데 그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지역구는 19대의 경우에 20대 그러니까 직전 2016년 선거하고 2012년 선거에 비해서 지역구 후보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거 지금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비례대표 경쟁률을 보시겠습니다. 6.64대 1도 이 직전 선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박 대표님 지역구 경쟁률, 비례 후보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정당이 창당될 거라는 거는 뭐 예견된 거고요. 그래서 비례정당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당들이 많아져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지역구에도 이제 뭐 출마시키는 그 정당 중 일부가 좀 출마시키니까 눈으로 보이는 뭐 경쟁률은 더 올라갔지만 실제로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3당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력 질적으로 보면 그때는 뭐 경쟁률이 낮았지만 의미 있다고 보고 이번은 거의 지역구에서는 거의 양당 체제로 치러질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간 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소정당들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선거 분위기는 뜨겁지 않은데 이제 경쟁률은 뜨거운 상황이 됐는데요. 예, 이제 그 준연동형에 따라서 이제 정당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35개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지난번 총선도 한 21개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또 한 가지 지역구에서도 늘어난 이유는 각 정당, 주요 정당에서 공천에 대한 반발들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반발해서 어떤 그 지역의 주요한 유력한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홀로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구에서도 이게 그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은 이렇게 높은데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크겠습니다만 인물, 정책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실종됐다.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 경쟁률은 저렇게 직전 선거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걸 보면 조금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정당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정당 투표용지가 50cm에 육박할 만큼 아주 굉장히 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자개표는 불가능하고 수개표로 한다는 건데 수개표로 한 부분들은 어떤 영향이나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글쎄 그 개표하는 거는 이제 그 개표 시간이 좀 늘어나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고 사실 우리가 옛날엔 다 수개표했던 거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은 아마 좀 더 많이 걸릴 거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비례 의석에 대한 확정 시간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의 경우에 대략 오전 1-2시 정도면 대충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벽 한 3-4시 정도까지 비례의석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제 끝나야지만 비례의석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애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당선시키는 정당에서 이제 비례 후보를 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연동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복잡한데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약간 깔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례 정당의 후보를 내는 정당들이 비례 후보를 내는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할 정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석이나 두 석 정도 있는 정당 외에는 아예 안 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 정당에 대한 득표를 가지고 그냥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47석이지 않습니까? 비례가. 그러면 50석이라고 놓고 봤을 땐 대략 한 2% 정도의 한 명씩 배당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면 아마 한 명 정도만 차이 나지 되게 비슷한 이제 결과물을 보시니까 어쨌든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정당 득표를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개표 방송을 준비하면서 심야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밤을 꼬박 샜죠. 옛날 개표 방송. 그렇습니다. 수개표할 때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번 선거도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거 판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17일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박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느 당이 지금 유리한 형국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조사상으로는 대통령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대단히 높아졌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공천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공천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정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모든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승리 전망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4년 전 이 시점에서도 사실은 그건 이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거가 완전히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태로 선거가 진행될 거다. 그렇게 보는 일부의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선거 슬로건을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선거로 이걸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그동안에 3년 동안의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그 속에서도 코로나 정부 속에서도 잠재해 있던 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판세 17일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선거라고 하면 야권에서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야당에서 쟁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 우산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어떤 쟁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야권이 이제 어떤 심판론, 견제론을 어쨌든 확산시키고 추격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평가를 오로지 정부 여당이 이제 받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지금 평가를 받을 때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 대응이 잘한다 이런 평가들 나오게 되면서 실제 여당으로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에 좀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좀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코로나 이슈를 지금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더 요동칠 만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이슈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요. 그러다 이후에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여론이 반전이 됐었는데 앞으로 보름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곡점이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직무 평가가 50%대로 들어가고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 또 질본, 의료계 우리 국민 시민들 모두 스스로에 대해서 주는 점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정부에 대한 이제 전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 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역을 하고 해서 이제 대선 지지율도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두고 봐요. 이거 별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나 이렇게 확진자 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만 점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가 쟁점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건 또 다른 위기거든요. 실질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정부가 그것을 잘 대응할 거냐, 아니면 또 야당이 더 잘 대응할 거냐, 네네. 이 전선이 좀 관심이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실질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자기 자산에 관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 평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추세 전환이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애초에 예상과 다르게 어쨌든 여권에 오히려 유리하고 야권에 이제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뭐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선거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쨌든 여당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경제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크게 쟁점화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빠르게 이제 안정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경제 얘기를 얼마만큼 많이 하게 되느냐 여부 이것이 아마도 이제 큰 틀에서의 마지막 남은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론 흐름을 한번 수치화된 여론 흐름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공개됐던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정당, 비례정당 지지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여기 가운데 제일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열린민주당이 아주 크게 약진했다라는 부분이죠. 부동층 24%를 제외하고 정의당과 같은 지지율 9%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지금 보면 정당, 비례정당 지지율 가운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분석했던 예상했던 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약진할 거라는 건 예상이 좀 된 거죠. 네. 뭐 논란이 있는 분들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아주 열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후보들이 가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시민당은 앞번호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뭐 직접 민주당에서 간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11번서부터죠? 예, 11번부터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 뉴스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열린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더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뭐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뭐 찍으면 안 된다, 뭐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 부분 이제 열린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층들 중에서는 이제 민주당 자체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사실 더 세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네. 열린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 캐치프레이즈 진짜 친문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정당은 우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민주당 자체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 아마도 그것이 분명히 좀 먹힐 것으로 이제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네.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열린민주당이.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간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캠페인 과정에서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지금 어쨌든 범민주당 계열의 이제 두 개 정당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연대 통합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이 양당 간의 이제 갈등 그다음에 또 그 아래 지지층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좀 저희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그렇죠. 양정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그 양쪽 다 자극적인 말들은 좀 안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면은 좀 좋아진 거지만 알겠습니다. 이 정당이 약진할 때 문제는 그 이번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서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감추고 선거를 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해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이 약진할수록 조국이라는 인물이 선거의 전면에 떠오르고 코로나 선거가 되고 있다가 자칫하면 이게 다시 조국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론 흐름 분석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무응답층입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응답층을 저희가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4, 28이라는 게 지금
지난주 조사하고 이번 주 조사인데요.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무응답층이 더 늘어난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응답층이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요거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무응답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 말고 지금 전 화면 하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응답층인데 이 무응답층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이 숨어있는 뭐 이를테면 샤이 보수 얘기가 나오고요. 이 무응답층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층들이 숨어 있느냐가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직접 나오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금 뭐 ARS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제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네네. 사람 면접원이 실시한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에 무응답 비율이 제법 이제 높은 것이죠. 네네. 선거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무당층 분석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어떤 비중은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보수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여당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당층에 보수지만 무당층으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 이른바 샤이 보수층들이 좀 더 많이 포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심판론에 반응이 되면 실제 선거일에 투표 참여해 와서 여당보다는 아마 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보다는 실제 선거 결과에 득표율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이제 민감하신 분들, 걸릴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고령층에도 좀 많이 있고 과거에 비해서 고령층들의 투표 의향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 비율이 참여할지 말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응답층이 4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지금 비슷한 시기인데 늘어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할 만한 현상이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예, 말씀하시죠. 샤이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4년 전에는 어떤 고민이 중도 보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도 보수가 이게 새누리당으로부터 이탈을 하고 마음에 안 들죠. 그게 공천 파동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실망했고 공천 파동에 화가 난 그 중도 보수가 국민의당을 좀 그때는 지켜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을 찍을까 말까. 그러다 실제로 선거 막판에 가면 확 몰렸죠 그쪽으로. 근데 지금도 무당층에는 그 중도층, 특히 중도 보수층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갔다면 네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없지 않습니까? 제3당이 사실상. 그러니까 투표장에 들어온다면 미래통합당으로 네네. 심판론에 가세할 가능성이 그렇게 있죠. 보십니까? 예. 관련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하나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인데 요거 유심히 보십시오. 4년 전과 비교해서 정당 지지율인데요. 딱 4년 전에 이 시점에 조사한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2016년 조사를 보시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39%, 더불어민주당이 21%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밀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당으로 올라섰다라는 거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현재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정반대 현상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등이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그 뒤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정반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조사 개요 지금 보십니다. 2020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던 갤럽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 개요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박 대표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4년 전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이 그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냐라는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거는 정당으로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정당 지표가 민주당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어디가 잘했냐? 그거 민주당이 잘했다.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더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당하고 선거를, 전국 단위 선거를 지금 2016년부터 연거푸 3번을 졌는데 그 뒤에도 변화와 혁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데서도 통합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여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중도 보수 측에서는. 예. 그러나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선거라는 건 누굴 더 혼내주려는 마음이 더 있느냐. 투표장에 가는 건 누굴 반대하러 가고 누구 혼내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은 그래도 이 정권에 뭔가 경고장을 좀 줘야겠다. 민주당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당 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어느 정당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도의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선거 결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센터? 일단은 모든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실제 평소에 얻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 견제, 심판 선거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들이 내가 그 야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싶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 또는 심판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 날만 그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날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지로요. 그러니까 야당이 되게 이제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그래서 지난 과거 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야당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이제 하게 되고 승리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긴 한데 그럼 미래통합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에 어쨌든 미래통합당에 대한 중도층 등의 비토나 비호감 정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프리미엄이 있긴 있을 텐데 지난번 야당이 가졌던 프리미엄 정도 나올지 여부는 어쨌든 남은 선거 기간 좀 하는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저 부동층에 숨어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부동층에 숨어있는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승리의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 이번 총선의 핵심은 좀 중도층에 있는데 중도층도 두 부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탄핵 이후에도 보수정당을 찍었던 그분들은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 거기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이탈하기 시작해서 2017년, 2018년에 최정점에 이뤘던 중도 보수의 그 보수정당으로부터 이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국 정국 때 상당히 이제 그 심판론에 가세할 듯이 보였어요.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그 집회 때 엄청나게 강화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정국이기도 하고 미래통합당이 실망해서 지금 좀 빠져 있는데 다시 가세할 거냐, 돌아갈 거냐, 이번 선거는. 이제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중도 진보층입니다. 그래서 중도 진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과거에도 민주당을 찍어왔는데 지금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미래통합당까지 옮겨가지는 않더라도 투표로부터 얼마나 이탈할 거냐. 이제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이번 선거를 그 결정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당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내드리고 싶은 게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지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래통합당 내부 또는 미래한국당에서의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란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어쨌든 언론 주목도라든가 메시지 이제 뭐 좀 파괴력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의 논란들 부분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과거처럼 선거 승리에 기여할 것이냐 2012년 대선이라든가 지난번 총선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 시각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국면인 상황에다가 또 지금 어쨌든 한국당 통합 보수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의 국면에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처럼 이제 선거에 어떤 뜨거운 뭐 뚜렷한 성과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약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어.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변수.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분이 너무 선거에 늦게 합류했다라는 이런 식의 시각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호불호도 있고 뭐 비판할 대목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확실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확실한 지금까지 그 미래통합당에는 선거를 이끄는 메신저가 없었어요. 한교안 대표가 메신저로서의 파워가 약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분명한 그 오늘은 아마 경제 이슈를 던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메신저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분이 지난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본인은 이제 뭐 배신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신 거니까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분이 그런 메시지 던지는 능력은 좀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메신저로서와 메시지로서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아마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좀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지금 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뭐 젊은 30, 40대도 다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문제, 이게 자기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어느 정당이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게 미래통합당의 이번 주까지 꾸준했었던 공천 잡음의 경우에는 선거전이 돌입하게 되게 되면 이건 여전히 좋지 않은 효과를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경욱 의원 공천 가지고 잡음. 일단은 이제 본격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락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선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언론에 부각되어서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선거전에 개입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천 문제는 공천 잡음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그 뒤에 그 김종인 그 영입 발표가 있어서 그 뉴스를 덮었고 그다음에 유승민 지금 자명하던 그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진수희 의원 그리고 격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그 미래통합당 안에 많은 분열적 요소와 불만이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끌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선거 17일 앞두고서 다양한 선거 이슈를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 두 분 상대로 해서 더욱더 따끈따끈한 선거 소식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